네, 이번 시간에는 일제가 침략 전쟁을 내세워 빼앗은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63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제가 실시한 민족말살 정책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제의 인적, 물적 자원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이해한다 부분인데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민족말살 정책 시기, 이 시기를 보통 이제 1930년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910년대, 1920년대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번 시간은 1930년대부터 일제가 패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 시기를 민족 말살 정책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이번 시간에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제가 뭐 사람 또는 우리나라의 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을 수탈해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받고 이제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 말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크게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 만주사변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일본이 결국에 만주를 이렇게 침공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약간 세계사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제가 만주까지도 이제 드디어 식민지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만주까지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만주를 침공한 다음에 만주를 괴뢰정부라고 해서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는 사람을 만주국 왕으로 봉해버려요. 임명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6년 뒤에는 중일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중국 본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뭐 난징 이런 데로 침공하게 되는데 이를 중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된 걸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중일 전쟁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 하나가 이제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중국 난징으로 진입하는 일본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중국 당시 정부 국민당 정부가 당시 중국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당시 난징에 있었어요. 난징. 이 난징이라는 데를 그래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갔는데 국민당 정부는 이 난징을 버리고 충칭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일본이 여기에 쳐들어와서 무려 한 달하고도 2주, 그러니까 6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숨어 들어간 뭐 국민당 군을 색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민간인을 죽이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했더니 최소가 무려 12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대로는 한 35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영동이 인구가 5만 명이 안 되니까 영동 사람을 거의 다 죽여도 모자랄 정도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었는지 좀 가늠도 안 되고 상상조차 잘 가지 않지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게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데에는 이 난징 대학살이라는 큰 사건이 이제 있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사이가 지금도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4년 뒤에는 이제 뒤이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이 시발점은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일명 진주만이라는 곳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진주만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와이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함대를 일본군이 이제 뭐 들이받게 되는 그래서 뭐 일명 카미카즈라고 하는 자살 특공대 전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땅을 공격하는 이제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일본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같은 계속적인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뭐 만주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네 점령했던 뭐 중국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전쟁에 동원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를 이제 일명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러한 큰 사건 세 개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전쟁에 동원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듯이 중일 전쟁 이후에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전시 체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인, 그러니까 일명 조선인을 일본인에 동화시키려 하는 많은 노력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일명 내선일체, 그러니까 내지인,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몸과 같다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고서 니네 한국 사람들도 우리 일본인처럼 똑같이 대우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실상 그 목적을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국에는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것은 곧 조선 사람도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전쟁에 나가. 이런 의미로 이런 구호를 내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인을 전쟁 동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제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이것을 또 강요하기도 했고요. 이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다음 64페이지를 보면은 잠깐 나와 있는데요. 64페이지의 상단 부분을 봅시다. 자,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셋,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씩씩한 국민이 됩니다. 이게 아동용 한국신민서사의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애들 때부터, 그러니까 뭐 취학하기도 전에,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가지고 거의 뭐 세뇌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참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악랄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다음은 신사참배 강요인데요. 이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라고도 하는 이 신토 사원인 신사에 참배하는 종교의식인데요. 이러한 신사 참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천황에 대한 숭배 같은 것들을 좀 강요하는 기반으로 썼다고 합니다. 또한 관공서 또는 학교 이런 데서 한국어 사용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아예 일본말만 쓸 수 있게. 또 궁성요배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이 궁성요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아침 일본 천황, 일본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한 방향으로 해서 절을 해라. 요겁니다, 요거. 매일 아침 뭐 문화 인사들이 있듯이 천황이 계신 동쪽을 향해서 절해. 이렇게 시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예 근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일명 창씨 개명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두 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 다이주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당시 시대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창씨 개명을 통해서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로 넘어가서는 병참 기지화 정책과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거의 뭐 군수품 창고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는데요. 서울과 한반도 북부 지방에는 금속, 화학, 제철 등 공업 생산 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금속, 화학, 제철 같은 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전쟁 물자, 전쟁 도구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한 거예요. 뭐 총 만들고, 탄약 만들고, 뭐 장비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또한 금이나 철, 석탄과 같은 지하전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특히 석탄 같은 것들은 이제 당시 전쟁에서 이제 연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이제 이러한 연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채굴하게 하려면은 조선 사람들을 써가지고 갖고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하나의 거대한 이제 창고, 병기 창고가 된 거예요. 병기 창고. 전쟁 물자 뭐 만들고 전쟁 무기 만드는 이런 창고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물적 자원 수탈과 더불어서 이제 또 인적 자원도 수탈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쌀. 이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미곡을 이제
전쟁 군량미로 쓰려고 쌀을 강제로 막 수탈하게 됩니다. 또한 뭐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금속들, 대표적인 게 이제 놋그릇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놋그릇들을 녹여가지고 이제 전쟁 무기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탈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쌀과 금속을 공출해 가고, 쌀을 거저간 대신에 식량을 배급하는 일명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져갔냐면은 이제 뭐 밥그릇 또는 이제 숟가락, 그리고 뭐 심지어는 학교의 종까지도 모두 가져가서 싸그리 가져가서 이를 전부 다 녹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 무기로 만드는 이러한 이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제 수탈해 간 것들을 또 이제 가서 가져간 다음에 이러한 무기들을 만들려면 또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징용이라고 합니다. 징용. 이러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뽑아내는 일을 징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강제징용을 이 시기에 실시를 했고요. 또 병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원래는 자원에서 내가 지원해서 병사가 될게요 하는 이런 지원 병제를 강제로 병사로 만드는 일명 징병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의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게끔 하는 이러한 일명 성노예를 만든 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안부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10대 소녀들까지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서 이렇게 동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전쟁 준비에 동원해서 학도병이라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병참 기지화 정책이랑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수탈은 일제의 침략 전쟁의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거의 뭐 뺏긴 거고 끌려간 거고 이런 거죠. 이러한 위안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65페이지를 보면 잠깐 역사의 한 장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꾸려져 있는데요. 맨 왼쪽에 탄광으로 끌려간 노동자라는 부분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위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일했던 탄광 섬인데요. 일명 하시마 섬이라 부르는 군함도라는 섬이에요. 군함도. 이 군함도 관련돼서는 이제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은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시면 좀 많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요. 단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일했던 탄광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노동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 있는 글을 보면 알겠지만은 뭐 머리엔 이가 득실거리고 등에 난 상처는 썩었고 뭐 한국말 쓰면 밥을 뺏기고, 밥도 기껏해야 이제 우리나라 쌀도 아닌 안남미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이제 그 긴 모양의 쌀이 있어요. 이런 밥은 찰기가 없고 날리 있는 밥인데 밥맛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뭐 일도 뭐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키고, 하루의 일당은 2원 25전인데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값으로 1원 50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착취인 거죠, 착취. 두 번째는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이제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끌려가서 군인으로서 강제 징병을 당했다.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17살에 불과한 소녀가 만주에 있는 위안소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군 남자 일본군의 성노예로 혹사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군수 물자나 소비 물자 같은 취급을 당해서 뭐 트럭에 실려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만은 다른 친구들은 뭐 남겨서 버려지거나 자살하라는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전하십니다. 그 아래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그리고 평화합의에서 이제 어린 소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이 위안부 단체였던 뭐 정의기억연대 쪽과 이 위안부 쪽과 이제 좀 얘기가 달라서 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서 한 번씩 찾아보고 그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꼭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꼭 시험 문제를 위한 공부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를 보냈고 이 이후에 광복을 맞이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많이 성장시켰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해서 어, 이러한 분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생각해보고 기릴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행평가 관련해서 안내를 제가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 마치고 한 번씩 꼭 확인해서 수행평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여를 좀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영상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제 등교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